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장류 중에서 단 하나, 오직 인간만이 털이 없습니다. 침팬지도, 고릴라도, 오랑우탄도 모두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데 우리만 예외죠. 털은 포유류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특징이지만 인간만 이걸 버렸습니다. 추위에 떨어야 하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고 상처에도 무방비가 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과감하게 털을 벗어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인간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털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인류가 털을 잃게 된 놀라운 이유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털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털과 머리카락은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털을 설명할 때 다른 단어를 쓸 뿐이지 둘 다 똑같은 종류의 채모거든요. 그리고 털은 포유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털의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약 1억 6,500만 년 전 중국 북동부에서 살았던 메가코누스라는 다람쥐 같은 생물의 화석 주변에서 털의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메가코누스는 다람쥐도 아니고 심지어 포유류도 아니었습니다. 현대 포유류가 나타나기 전에 살았던 포유류의 먼 친척이었죠. 털은 원래 동물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피부에 공기를 가두어서 주변 환경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털은 다른 많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운 기후에서는 태양의 열과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 걸 차단해주죠. 위장 역할도 하고 위협을 느낄 때 동물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며 털의 색깔에 따라 벌레를 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털에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걸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포유류는 다른 방법으로 열을 식혀야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게 바로 입을 벌리고 빠르게 숨을 쉬는 겁니다. 동물들이 입을 벌리고 거칠게 숨을 쉬면 입안의 열기가 주변 공기로 증발하면서 혀와 볼의 정맥에 있는 피를 식혀주죠. 이렇게 식은 피가 뇌의 과열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더운 기후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더위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많은 포유류들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포유류는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땀이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체열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동물이 열을 잃는 능력이 증가하거든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더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더울 때 수분을 잃는 건 치명적이죠. 게다가 땀이 털을 적시면 열이 제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유류에게는 털과 빠른 호흡, 그늘, 그리고 땀만 있으면 체온을 낮추는 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털이 없을까요? 왜 인간만 엄청나게 땀을 흘리는 벌거벗은 피부를 가지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인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초기 친척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4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등장했을 때 초기 인류가 이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골반뼈, 대퇴골, 발뼈 화석들은 이 초기 인류들이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지만 손가락과 어깨뼈를 보면 나무 위에서도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완전히 두 발로 걷는 것에 전념한 건 약 200만 년 전 호모속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약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한 단계 더 나아갔죠.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며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은 그릇 모양의 골반을 가진 호모 에렉투스는 이전에 나타났던 더 작고 통통한 초기 인류에 비해 훨씬 이상적인 달리기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달리기 능력 덕분에 호모 에렉투스가 지구력 사냥이라는 흔치 않은 방법으로 사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먹잇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지구력 사냥에 참여할 때 잃는 수분의 양을 계산함으로써 인류학자 그룹은 최근 호모 에렉투스가 물을 마시지 않고도 5시간 넘게 이런 식으로 사냥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유산을 이어받고 있죠. 우리는 지구력 사냥을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영장류입니다. 물론 현대인 대부분은 이런 사냥을 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적세 시대의 탁 트인 사바나에서 지구력 사냥을 했을 호모 에렉투스와 이후의 초기 인류에게는 과열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씩 먹잇감을 쫓아 달리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털이 있으면 이 뜨거운 열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사이의 연결고리가 나타나죠.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의 이동 방식이 두꺼운 털의 손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털이 적은 초기 인류는 더 효율적으로 땀을 흘릴 수 있었고, 그늘에서 쉬면서 귀중한 사냥 시간을 잃지 않고도 훨씬 빠르게 체온을 낮출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전문가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털을 먼저 잃은 걸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이후에 털을 잃은 걸까요? 이 지점에서 화석은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털이 없는 게 언제 유리했을지 알아내려고 하는 대신 과학자들은 털이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털은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더운 기후에 사는 포유류도 털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았던 환경과 하루에 섭취하고 소비했을 칼로리를 살펴봄으로써 과학자들은 이들이 밤에 털 없이 생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년 후에야 화석 기록에 나타나는 불의 통제 없이는 그들은 털 없이 일었을 열을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열을 생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200만 년 전 화석 기록에서 사라질 때까지 상당한 양의 털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광범위한 털 손실은 우리 속인 호모 내에서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피부에서 나온 DNA 증거가 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다양한 색조로 나타나는데 이는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에 대한 유전적 적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두운 피부는 밝은 피부보다 이 자외선으로부터 더 잘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적도 근처 지역 출신들은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출신들에 비해서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털이 있었다면 이런 어두운 피부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털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다른 영장류를 봐도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털로 덮인 부분의 피부는 밝은 색이거든요. 하지만 계속 태양에 노출되는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집니다. 이는 만약 어떤 초기 인류종이 정말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털을 잃었음에 틀림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인류는 언제 어두운 피부를 갖게 됐을까요? 2004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두운 피부와 관련된 MC라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이게 적어도 120만 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시점의 초기 인류의 피부는 이미 강렬한 태양 노출에 적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20만 년 전에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다니고 있던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자연적으로 더 얇은 털을 가진 개체들은 체온을 더 잘 낮출 수 있었을 테고 자주 쉬지 않고도 더 오래 달리고 사냥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더 성공적인 사냥꾼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을 겁니다. 세대가 거듭되면서 털이 적은 유전자가 점점 퍼져나갔고 결국 호모 에렉투스는 털 없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달리기와 털 손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를 성공적인 지구력 사냥꾼이 되게 해줬고 이는 더 많은 털 손실을 이끌었죠. 그런데 털을 잃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털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체온 조절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땀입니다. 사실 땀 흘리기 자체는 포유류의 오래된 특징입니다. 모든 포유류는 두 가지 유형의 땀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이죠. 아포크린샘은 걸쭉하고 기름진 유형의 땀을 생산하며 대부분의 포유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습니다. 또한 페로몬을 생산하는데 이는 동물의 감정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신호하는 화학물질이거든요. 아포크린샘은 체온을 낮추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포유류는 어차피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지 않으니 문제없습니다. 또 하나의 땀샘인 에크린샘은 물 같은 땀을 생산하고 보통 손과 발 밑면에서만 발견되어서 동물들이 마찰을 통해 물건을 잡는 걸 돕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원숭이와 유인원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 몸의 대부분은 물 같은 땀을 만드는 에크린샘으로 덮여 있고 걸쭉한 땀을 만드는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 같은 특정 장소에만 있거든요. 이 변화는 약 3천만 년 전 그들의 조상이 더 덥고 건조한 서식지로 이동하면서 더 나은 체온 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영장류 중 가장 땀을 많이 흘립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다른 영장류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크린 땀샘과 모낭을 가지고 있는지 세어봤어요.
그 결과 우리는 총 200만 개에서 500만 개의 에크린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침팬지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낭의 개수, 즉 털이 나는 구멍의 숫자는 침팬지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침팬지도 다른 영장류에 비하면 그렇게 털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털과 침팬지 털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털의 굵기입니다. 침팬지는 두꺼운 털로 덮여 있지만 인간은 솜털이라고 불리는 미세하고 거의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 털들은 너무 작아서 땀이 피부 표면 아주 가까이에서 증발해서 체열을 대기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온몸에 많은 땀샘과 솜털을 가진 조합 덕분에 우리는 체온을 낮추는데 매우 뛰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정말 극한 조건에서 시간당 최대 3.7리터의 땀을 생산할 수 있지만 시간당 약 1리터 정도 평균을 냅니다.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달리기 능력은 털 손실과 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이는 우리를 훨씬 더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아프리카 영장류들은 새로운 체온 조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에크린샘이 더 많은 이들은 더 많은 땀을 흘릴 수 있었고, 직립보행이 음식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 되면서 털이 적은 이들은 먹잇감을 쫓는 동안 땀으로 잃는 열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벌거벗고 땀투성이인 지구력 사냥꾼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더 효율적인 사냥은 더 많은 고기를 의미하고 더 많은 단백질은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 크기 증가, 더 발전된 도구 사용, 협력, 심지어 언어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미세한 솜털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몸의 일부에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죠. 머리 꼭대기에 머리카락이 있는 건 두피를 태양 폭사로부터 보호하고 뇌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반면 음모와 겨드랑이 털은 성적 성숙을 알리는 방법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털을 잃은 것이 우리를 이 땀투성이 지구력 사냥꾼으로 만들었고 그게 오늘날의 인류를 만들어낸 거죠.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털을 벗어던진 그 작은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